현재 시각 8시 24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진짜 이제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지금 엄포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올랐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요. 뭐 엄포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시장 입장에서는 뭐 당신 그 패는 다 노출됐다. 네네. 어떤 그 배팅 스타일을 알아버렸잖아요. 뭐 그런 시기다 보니까 지금 하는데 계속해서 제이미 다임은 뭐 이런 좀 시장에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분들이 다소 시장이 안일하다. 뭐 이런 어떤 평가도 내놓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상승 탄력은 미국은 줄었습니다만 오늘 잠시 확인해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금년 들어서 1등 먹었습니다. 상승률. 사실 연초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네. 뭐 어제도 종가 기준으로 3,200 넘어선 게 그러니까요. 3년 10개월 만이니까 상승 폭이 무려 굉장히 지수가 좋죠. 예. 지수가 지금 아직 뭐 올 한 해 절반 약간 넘었습니다만 33.45%. 그래서 뭐 그리스, 폴란드, 러시아 이런 애들 뒤로 깔고 있고 네. 그 잘 나간다는 나스닥이 고작 6.9% 올랐는데 코스닥만 해도 17.8%, 17.9% 뭐 이렇게 올랐으니 대단합니다 우리 한국 증시. 네. 오늘은 여기 이제 뭐 모처럼 나오셨네. 네, 한번 바로 소개드리죠. 모셔보겠습니다. 예. 프리즘 투자자문의 홍춘욱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처럼 나와주셨습니다. 먼저 뉴욕장 묵기 전에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홍 대표님, 프리즘 투자자문 금년에 지금 수익률 어떻게 되세요? 저희가 중립형 기준으로 해서 한 7, 8%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33.4% 올랐는데. 예, 근데 MDD 그러니까 4월 7일 날 예,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23% 빠진 날 예. 저희는 마이너스 5% 정도였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연금 스타일. 국민연금 아. 스타일. 예, 국민연금 스타일 자산 배분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예, 국민연금이 이제 지난 26년간 최악의 해가 마이너스 8%였거든요. 작년에요? 네. 2022년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야, 정말 벌써 그렇게 됐네요. 재재작년입니다. 네, 그래서 재재작년에 마이너스 8%가 역사상 최악의 성과였던 걸 생각하시면 국민연금이 얼마나 방어력이 뛰어난지 알 수 있는데 그 국민연금을 추종하니까 저희들은 좀 국민연금보다 반발짝 앞서서 리밸런싱 하자. 요게 저희 회사 좀 약간의 구호거든요. 그래서 요새 국민연금이 좀 팔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처럼 저희는 6월 말부터 또 국내 주식 리밸런싱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아주 크게 나는 장에서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고 반대로 지금 제일 고생하는 데가 채권 시장이잖아요. 네네. 특히 미국 국채나 뭐 이런 거 보면 금리가 되게 높아요. 예. 이제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사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완전히 온전히 다 누리지는 못하는 대신 네, 방어력이 되게 좋은 그러네요. 그런 스타일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격적인 그런 그런 펀드도 쪽은 있는데 그런 그런 펀드도 있는데 예. 이제 저희는 중립형 성장량이 중립형. 제일 많아서 저희가 한 2천억 정도 되면 그 중에 한 1,000억 넘게 성장형 안정형 네. 중립형이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표현하자면 국민연금보다 한 1, 2%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오시는 펀드입니다. 그래요. 네. 맞아요. 투자자문이나 자산운용 이쪽도 어떤 손님, 그 고객들하고 예. 약간 그 합이 맞아야 되죠. 궁합이 그렇죠. 맞아야죠. 예, 물론 이제 그 이탈하시는 고객도 꽤 있고요. 네. 지금 이 금년에 이 장에서 고작 이거냐 하실 만한 예, 그래서 분들도, 당신이랑 우리는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결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탈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계좌에 그 편입하신 분들은 너무 또 마음이 편하다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 출범하고 수익이 대략 짐작이 가시겠지만 작년 국민연금이 15.3% 예. 벌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자산 배분의 시대거든요. 한국 주식은 이제 거의 지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V자 반등을 했고 그런 데 비해서 국민연금 수익은 2022년에만 좀 고생하고 계속 올랐던 것처럼 좀 연금 배분 뭐 이런 거를 추종하시는 분들 또는 국민연금보다 조금 더 벌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우리 운용업계도 어떻게 보면 다 액티브가 좀 많잖아요. 네네. 네. 특히 우리나라 ETF, 예. 테마형 아, ETF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뭐 BBIG라면 요새는 조방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테마로 ETF들이 막 달려가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그 시장이 메인스트림이 있고 저희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니치 마켓, 약간 틈새 시장을 노리는 네. 그런 하우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되게 좋았고 올해는 고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뭐 선수들은 무슨 뭐 코인베이스니 뭐니 해서 아우, 예. 스테이블 관련주로 막 달려가는데 맞아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요 요새 술 안 먹습니다. 왜요? 배가 아파가지고. 아, 배가 아파서 배가 아파서. 주변 친구분들은 다 그런 쪽으로 지금 왜냐하면 수익을 이제 내고 제가 계세요. 90년대 초중반에 우리 그 소영 앞에서는 그 너무너무 이제 제가 주니어지만 저희들이 이제 93년에서 96년 사이 그때 한참 증권사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던 시절에 입사했던 동료들 모임이 있거든요. 네. 그 모임이 아직 되는 모임이 2개나 있는데 오, 그러니까 생존자 모임이니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러네요. 그 사람들은 아. 수익이요 100% 미치면 와서 자랑을 안 해요. 올해 수익률 100% 미치면 하하. 정말 놀랍고 살벌한 성과를 내고 있어서 네.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가면 제가 늘 얻어먹습니다. 작년에 제가 샀는데 그러네요. 예. 예,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그렇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 업계에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저는 마음 편하게 웃으면서 네.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 계속 이렇게 만성 복통을 느끼는데 이것도 그런가? 그럼요. 요즘 배가 많이 만성고통. 아픕니다. 배가 많이 아픕니다. 이게 차라리 속이 안 좋은 건지 배가 아픈 이게 건지를 모르겠어요. 배고픈 건 견디겠는데 배 아픈 건 좀 힘들어. 그 아주 유명한 제가 킨들버거 선생님이 네. 네. 했던 이야기를 하나만 오늘 여기서 하자면 네. 당신 옆집에 있는 당신보다 하나도 잘난 것 없는 자가 부자 되는 것만큼 네. 나의 인내심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다. 어, 여기 단독주택 지역인가 봐요. 그래서 네네. 옆자리에 차가 바뀐 걸 다 아나 보죠. 아이고 참네.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만큼 좋은 장이다. 네. 와 진짜 5년 만에 다시 왔고 네. 그죠. 5년 전에도 1,400포인트가 한 방에 3,000포인트 갈 때도 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나. 그러다가 특히 그 3파 네. 1차 파동이 쫙 오르고 여름에 좀 쉬다가 가을부터 3차 파동 시작될 때 1,000포인트를 바로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 3파가 지금 우리나라도 1파는 이미 진행됐고 이제 2파 조정도 굉장히 약하게 잘 받고 차트로 보면 3파가 지금 너무 강하게 좋은 파동이 오고 있어서 제 개인 계좌는 좀 하고 있습니다. 연금 계좌를 하고 있습니다. 배가 조금 더 아파진다. 좀 그러네. 왜 그러세요? 아니 좀 전에 화면에 자막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백악관 측에서 말하기를 협상 내용이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8월 1일 날 진짜 관세 부과한다. 진짜? 저 보세요. 네. 합의 불만족 시 8월 1일 진짜 관세 부과.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 여지가 있다, 열려 있다 이 저 얘기죠. 표현 자체가 8월 1일 진짜 관세 부과. 그러면 애초에 관세 부과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엄포죠, 엄포. 엄포. 네, 그냥 네, 협상 근데- 안 하면 진짜 부과할 거야 이런 엄포란 네, 얘기였겠죠. 뭐 아무튼 세금 수입은 3배 늘었더라고요. 관세 수입이요. 관세 수입이. 수입이 예. 네. 3배 늘어서 이게 10% 보편 관세로 그렇게 는 거죠. 예, 그렇게 돼서 또 이제 저도 뭐 이제 저희 고객 중에 수출 업체들이 좀 네네. 계시니까 여쭤봤더니 요새 제일 힘든 게 관세사라고. 관세사. 예, 미국의 관세사들이 제일 힘들대요. 예. 그래서 와서 얼마 내요? 이렇게 하면 저도 모르겠는데요. 네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음. 그리고 또 행정명령이지 실제로 또 이게 뭐가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네네. 제가 그것 때문에 일단 맥스로 내고 그다음에 환급 받으세요로 한대요. 그래서 수입하는 회사들, 수출하는 회사들 모두 이제 요 세금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서 근데 대부분은 수입하는 쪽에서 가져가지만 나중에 이제 세금 돌려받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후 정산하는 그 뒤에 이제 프라이빗 커버넌트라고 저희들이 이제 부르는 건데 네. 개별적으로 이런 조건이 생길 때는 얼마 환급한다. 네. 환급 받은 돈을 이렇게 나눈다. 뭐 이런 것들을 엄청 하고 있다고. 그래서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안 냈다고 혼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고 무서운 힘이 저 관세가 아니고 네. 찍힌 나라에 대해서 더 무서운 보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 떠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더 무서운 보복이 바로 세컨더리 생션이라는 건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저 러시아랑 오늘 러시아 뉴스도 나왔으니까 네, 러시아랑 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안 돼. 이게 1차고요. 프라이머리 생션이라고 저희들이 네. 부르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무서운 게
옛날 그 혹시 마카오에 있었던 방코 델타 아시아 펀드라는 이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업력이 좀 된 분들인데 그게 북한 계좌 운용하다가 회사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뱅크런 났어요. 네. 그 뱅크런 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여기랑 이제 여기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BDA라고 부르는 회사였는데 이 BDA랑 거래한 회사는 미국에 계좌를 틀 수 없어. 그러면 이제 칩스라고 있거든요. 네네. 미국의 이 칩스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해서 은행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주고받은 거 정산하는 시스템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외화는 스위프트가 있다면 달러 거래는 칩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한국은행 내에 있는 네. 지급 결제 시스템이 미국은 외부에 있거든요. 거기서 보이콧이 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재무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 9.11 테러 때 만들어진 애국법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쉽게 얘기해서 저기 지금 2차 관세 저게 저겁니다. 네. 2차 관세 세금이 무서운 게 아니고 저거 다음이 안 들면 상무부에서 관세 때리는 걸로 마음에 안 들면 2차 관세가 뭐냐면 저기에 해당된 회사는 미국에서 이제 금융거래 금지. 그러면 달러 시스템이 전 세계 무역거래 95%를 잡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배제되는 이게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이 바로 뱅크런이 나버려요. 이거에 해당됐어 그러면 뱅크런.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걸 그렇죠. 무시무시한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저런 여러 가지 공격 발언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이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가 있는 거죠.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까 그렇게까지 하겠어? 아니 우리 아무리 서로 지금 못 볼 사이처럼 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사실 우리 브로맨스 사이인데 그러면 안 되죠. 이제 이렇게 다들 좀 이렇게 네트워크 동원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어제 네네. 타코 랠리라는 랠리가 벌어진 이유가 3주도 안 남았는데 네, 그러니까요. 관세를 이렇게 세게 때리면 저기 딴 데도 아니고 EU한테 예. 30% EU는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 국가인데 그 서비스 무역에서는 적자거든요. 그러면 유럽이 맞보복하면 미국 테크 기업들이 왜냐면 서비스니까 미국 테크 기업들 유럽 장사가 어려워지는데 그렇죠. 지금 저런 일을 하니까 저게 되겠어. 어제 미국장 분위기는 좋아 근데 되겠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런 뭐 되겠어 하는 차원이긴만 지금 나오다시피 캐나다 35%, 네. 멕시코 30%, 무슨 그 북아메리카 3개국은 예전부터 자유무역협정 비슷한 거 그렇죠. 등등도 있었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저렇게 되는데 캐나다 35%, 멕시코 30% 관세를 부과해버리면은 당장 미국이 괴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그 북미 미시간호 근처에 있는 네. 그 자동차 회사들은 다 공장 닫는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 저거는 미시간호의 그 수은을 타고 어마어마한 물류 시스템들이 형성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나야가라 폭포 근처에 전부 알루미늄 그 제조 회사들이 다 알코아부터 시작해서 거기 다 있고 버팔로에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공장들이라는 게 그때 다 FTA를 맺으면서 이 나라 물건 저 나라 물건에 대해서 서로 상호 관세 안 하기로 약속한 걸 믿고 몇십 년째 믿고 장사를 하기니까 전부 이제 공장의 그 물류 시스템들을 추적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사 인포그래픽을 보면요 30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경 네네네. 그 차가 부품 여기서 저기서 조달해 가지고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공장을 갖다 놓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에 포드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공장이 세워졌잖아요. 그 중국 기술인데도 오케이 트럼프는 오케이 해줬어요. 중국 기술인데도 2차 전지 공장이. 네네. 근데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납이랑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전부 캐나다 북쪽에서 내려오더라는 거죠. 거기 35%. 참. 이거 이제 어떡하려고 저러나.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게 3주 만에 이거 해결을 못한다라고 사람들이 보는 이유가 그 어마어마한 서플라이 체인 공급 사슬망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와서 전부 지금 로비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드만 로비에 성공했겠어요? 딴 데도 다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렇게 그냥 35% 때려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이걸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할게 그러면 미국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 몇 점 몇 %도 아니고 그냥 보나마나 트럼프가 저기 베트남에 대해서 11%를 야 이거 약해 20% 이렇게 했다며요. 그게 거의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브라질은 미국에 대해서 적자예요. 근데 거기 50%. 네. 그러면 이거는 미국 기업들이 피를 흘리는 방식이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도 맞보복을 할 테니까. 이런 걸 보면 트럼프의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타코다 이렇게 외치는 이유가
저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네. 저 뭔가 딜을 하지 않겠냐. 뒤에 로비스트들이 공화당 쪽 로비스트는 없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뭐 만에 하나라는 자꾸 단서가 붙으니까 미국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좀 약한 거고 반대로 미국에서 흘러나온 돈들이 불안하니까 글로벌 증시로 가면서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폴란드가 요새 뭐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한국 같은 나라들이 날아가는 거 보면 딱 느낌이 오잖아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제일 가장 힘들었던 나라들. 왜? 뭐 폴란드 같은 경우는 당장 전쟁의 공포, 우리도 그렇고요. 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어떤 내수 시장은 적으면서 해외 수출 시장의 비중이 큰 나라들이 달러 약세에 힘입어서 돈들이 돌아갈 때 이제 그런 나라로 돈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굉장히 힘든 시기에 투자자들이 다들 어디가 상대적으로 덜 다치나, 상대적으로 덜 안전하나 이걸 찾아서 움직이면서 특히 미국 국채를 못 가니까 시장의 자금 흐름 변동성이 이렇게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좀 내성이 생겼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4월 달하고 이제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4월은 첫 번째 충격이었고 예. 이제 그 사이에 두 번을 연장한 거잖아요. 네네. 우리가 7월에 또 관세가 부과될 줄 알았는데 이걸 다시 8월로 그렇죠. 연기했고 그 연기하는 과정들 속에서 특히 가장 타깃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중국에게 굉장히 약한 모습, 히토리 협상 과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만일 이제 우리가 7월 20일 날 일본이 선거 있어요. 참의원 선거죠.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예. 이제 이 선거 이후에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이 일본을 저렇게 하대하지만 일본이 들고 있는 미국이 절대 꼼짝도 못하는 칼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까지 쓰게 됐냐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무서운데 칼이 뭐죠? 이게 바로 전 세계 최대의 연기금 GPIF의 전체 자산이 2,000조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정도 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이 GPIF입니다. 네. 여기 GPIF 2,000조 중에서 4분의 1이 해외 국채인데 다 미국 국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한 6,700조 이상, 5천억 불 이상. 그러니까 그 일본이 미국에 국채 가지고 있다는 게 1조 달러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절반이 GPIF고 GPIF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산 배분이에요라는 핑계가 있거든요. 네. 네, 이거 건드리면 미국 채권 시장은 붕괴되죠. 우리 다 알고 있는 뉴스입니다. 네. 그러나 일본 정부나 일본 기관이 뭘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연기금 본부장님 한번 모셔가지고 조용히 이야기 들으면서 앞으로 미국 국채 전망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해도 미국 국채 금리 그날 50bp, 100bp 움직일 수 있는 이벤트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 루머 하나만으로 봄에 올랐던 거 기억나시죠? 금리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걸 일본이 정권이 흔들리거나 자민당이 지금 장기 집권하는 중이지만 저게 흔들리거나 어떤 정치적인 파벌들이나 이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움직일 경우에는 미국 채권 시장의 장기채는 상당히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미국이 일본은 저 칼을 못 빼들 것처럼만 하는데 정치적으로 실각할 위기에 처한 사람한테 그러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베가 왜 성공했냐 하면 일기 때 바보, 울보 아베 소리 들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울었어요. 인터뷰에서. 이제 그래가지고 별명이 울보 아베였어요. 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는 끝이고 여기서 천신만고 끝에 기어 올라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던 게 아베노믹스거든요. 근데 이시바도 지금 사실 솔직히 말해서 바보 돼 있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결산기 GPIF 수익률 나왔다라는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걸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지난주에 통계가 나왔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일방적인 저런 걸 한다라는 건 일본 입장에서 나 수상 그만두면 되지. 대신에 이건 하겠어. 라고 하는 순간 미국도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그렇게 작년에 당장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엔켈이 청산됐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미국만 세상에 살고 있는 미국만 사는 세상은 아닌데 미국이 저런 태도들을 보인다라는 건 일단 금융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는 사람인 거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일본이 지금 저렇게 집권 정당이 지금 실각할 위기에 있는데 저길 저런 식으로 건드린다라는 건 참 이렇게 모른다. 여기를 그러니까 일본도 모른다.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일본 제가 일본에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때 영웅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렇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대로 가면 이 관세율 25% 게다가 일본의 이시바 총리나 소니부터 시작해서 도요타까지 해서 미국이 얼마나 투자를 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당장 손 마사요시 회장 손잡고 취임하자마자 가서
AI 관련돼서 1조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게 그러게요. 지금 입에 침도 안 말랐는데 저런 걸 하면 일본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히토류 때처럼 중국한테 가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펜타닐 관세, 추가 관세 20%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네네. 아무튼 제일 관세가 약한 거잖아요. 10%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튼 제가 이시바 총리 수상이라면 지금 이미 실각이 눈앞에 와 있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관전을 좀 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남아 있어서 아무튼 미 증시보다 저는 요즘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미국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미국 대통령이 뭔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다른 시장으로 갈 수밖에 돈이 가는 과정이고 채권도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 갈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게 저평가된 어떤 EM 또는 유럽 시장 이런 쪽으로 돈이 몰리는 게 한국 랠리의 이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비유가 저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보면은 그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은 저쪽 조직 세계의 큰 형님이 가끔씩 밥도 사주고 지갑 열어서 애들 좀 챙겨라 이러면서 그런 것도 하면서 애들 조져야 그게 오래 가지. 두목이랍시고 그냥 애들 집합만 시켜갖고 그냥 빠따만 치고 뭐 그렇게 해갖고는 언제 등에 칼 꼽힐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이번에 보니까 이시바 총리의 몇 가지 발언은 보니 어떤 외교적 수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어떤 모욕을 느낀 것 같아요. 일본이. 예, 그리고 내부용으로 하는 거예요. 내부용으로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렇죠.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예, 특히 그 표현은 정말 쓰면 잘 안 되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저도 이제 아들이 일본에 유학 중이어가지고 야 이게 무슨 뜻이야 이랬더니 얘가 나를 땡밥으로 보는군 이렇게 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아이고 참. 와 그러니까 엄청 그 머리에 열이 끝까지 찼을 때 나오는 뱉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먹이 날아간대요. 그 정도 일본 사람들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나를 정말 이렇게 하는 표현이래요. 엑스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 욕이 최고의 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렇죠. 이 사람의 위신이랄까, 막 그런 걸 건드리면 거기 이제 무사도의 나라라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깔보는데라고 굉장히 이거 완곡한 완전 표현이네. 완화된 저거는 이제 표현이에요.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한. 전 정말 그 번역하신 분들 굉장히 고생하시네요. 예. 정말 그런 표현을 딴 데도 아니고 G7 총리가 하게 만들었다라는 건 그 정도로. 야, 이거 진짜 위험하죠. 특히 이라크, 일본이랑 저렇게 되면 우리한테 지금 미국이 가장 강한 레버리지가 방위비거든요. 네. 100억 불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최악의 가정입니다. 그냥 월스트 케이스. 미국이 우리한테 100억 불 때리고 우리는 아예 못해. 그 돈 하느니 난 안 해. 나가. 예를 들어서 방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치면 갈 데가 일본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요코스카 아니면 오키나와 나하를 가야 되는데 일본이 안 받겠다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갈 때는 필리핀밖에 없는데 거기 인프라랑 지금 아시아에서 평택이랑 요코스카 인프라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프라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일본을 저렇게 모욕 주는 거는 좀 곤란한데 아무튼 뭐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그때 4월 2일부터 관세를 부과를 유예하겠다고 했던 4월 7일 그때까지는 순간적으로 시장이 야 이러다 무너지나 싶을 정도였잖아요. 그때는 셀 아메리카 소리까지도 나왔고 달러 빠져, 국채 가격 빠져, 금리 막 뛰어, 주가 빠져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 랠리가 왔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제 그러면 관세 시즌 1이었다 치면은 시즌 1 때는 시장이 악소리가 나면서 오히려 트럼프 측으로부터 관세 그러면 일단 유예하고 협상할게라는 그 반응을 끄집어냈는데 이번에는 4월 2일보다 더 세게 지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때 그 경험과 기억으로 관세는 이제 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홍 대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럼 시장은 본질로 갑시다. 오늘 밤부터 그러면 미국 이제 뭐 JP 모건부터 해서 실적 나오는데 실적하고 그 다음에 요즘 뭐 이렇게 일본 뭐 유럽 미국도 그런데 슬금슬금 또 국채 수익률이 올라요. 다시 또 재정 괜찮아요라고 시장이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펀더멘털로 갔을 때는
지금 제법 이제 왔습니다. 이제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차트 두 번째 차트 네, 네. 보면서 네, 이야기하면 훨씬 편할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두 번째 차트가 뭐냐면 미국의 체감 물가랑 소비자 물가 차트를 가져왔는데 혹시 디스플레이 될 수 있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냥 네. 일단 말로 시작하자면 미국의 기업체들, 제조업체 담당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 체감 물가가 파란 선입니다. 체감 물가가.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난달보다 이번 달 제품 가격을 인상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에 대한 설문 답입니다. 그래서 전체 100명 중에 70명이 예라고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파란 선입니다. 근데 저 파란 선이 바닥을 치고 크게 올라가는 시기가 지난 20년 동안 4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2009년에 올랐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한 번 올랐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 한 번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르고 있죠. 저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뒤에 빨간 선 소비자 물가인데 네. 귀신같이 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아까 후행하는 느낌으로. 2016, 17년처럼 완만한 인플레가 나면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면 2022년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세계 금융시장 다 붕괴되는 거고요. 자, 어느 쪽이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제 2017, 18년이라고 보고는 있지만 2017, 18년이 파월 의장이 임명됐을 때 저 때 금리 3번 연속 인상한 거 기억나시죠? 네, 네. 예. 왜냐하면 저 인플레 올라오는 선행 지표를 보고 한 거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특히 그 트럼프가 바보라는 표현까지 이번에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얼마 전 있었던 상원은행 청문회 나가서 현재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관측하고 있고 이걸 본다라면 당분간 동결이다 이러면서 7월은 동결이다라고 벌써 바뀌어버렸잖아요. 네. 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본다라면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 채권 금리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러네요. 음, 간밤에도 좀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좋은데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국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제일 심각하게 예민하게 타격받는 시장이 기술주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술주는 양쪽 다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투자자들도 엄청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고요. 두 번째 기업들도 얼마 전 테슬라가 싱글 B였잖아요. 아니 그 네, 네. 정크본드였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 테슬라가. 예, 테슬라가 싱글 B로 2018년 8년짜리 채권 발행해서 올해 다 상환했고요. 조기 상환했고요. 2018년에 그 채권 회사채 발행할 때 예, 8.3에 발행했습니다. 더블 B도 아니고 싱글 싱글 B라고요? B였습니다. 예. 아 그렇게 취급받았습니까 테슬라가? 그러니까 이제 그 공장에서 주무셨잖아요. 아, 예, 그때가 그때입니다. 그때 머스크 그때, 공장에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라꾸라꾸 깔고 예, 잘 때. 지금은 이제 트리플 B 됐고요. 아. 예, 이제 그거 다 갚으면서 트리플 B가 됐습니다. 그게 작년 일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기술주들 특히 테크 기업들은 네. 주가를 증자를 하거나 아니면 정크본드 말고는 그 전환사채 이런 거 말고는 발행이 안 되고 네, 네. 금리에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죠. 왜냐하면 자금 조달을 결국 증시에서 한다라는 건 금리에 예민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금리에 예민하고 기업도 금리에 예민한 시장에서 금리가 오른다.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전망이 그렇게 밝을 수는 없는. 최근에 당장 오픈 AI 이야기 나오잖아요. 저건 이제 누가 살 거냐로 벌써 시장은 넘어가는 분위기입니다만 그만큼 불을 태우고 달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저게 그렇게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놨는데 돈 언제 버냐? 너 돈 괜찮냐? 자금은 괜찮아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저렇게 좋은 회사가 뭐 증자하는 거 쉬울 텐데 왜 그러면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냐? 금리인 거죠. 예, 금리가 앞으로는 계속 내려갈 거야라는 시장 분위기에서는 뭐 자금 조달 너무 쉽죠. 근데 야 앞으로 혹시 금리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싶을 때는 자금 조달이 만만치 않죠. 왜냐하면 예, 예.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 야, 내년에도 만에 하나 금리 올라가면 이 회사 견딜 수 있을까? 아, 우리는 당연히 야 삼성전자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글로벌 투자자들 중에 일부 채권 시장의 일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현금을 실시간으로 불태우고 있는 원자로에 소각하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속도로 태우고 있는데 금리 오른다. 굉장히 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올해는 미국보다 한국이 낫다. 네. 왜? 우리는 금리가 인하될 때 미국은 금리 인하되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인다. 네. 라는 거고요.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나 하자면 2018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네. 것은 저는 예상 못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 못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바보 멍충이 연준 의장이었다라는 평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에 굴복한 연준 의장으로 남고 싶진 않다. 아하. 이게 파월 의장이 2018년에 했던 이야기예요. 예. 이제 7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더 들었어요. 바뀔까요? 안 바뀌죠. 예, 그래서 요새 뭐 연준이 공사비를 많이 썼네 마네 막 그러면서 공격하던데 네. 아니 그거에 뭐 연준 의장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뭐 했겠죠. 그러니까. 슈킹했겠죠. 근데 연준 의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연준 의장이 행정가도 아니고 그 사람은 네. 정책금리 결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한테 저런 식으로까지 계속 모욕을 준다라는 것은 저 사람을 더욱더 목리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건데 저렇게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참. 알겠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지금 시각 8시 5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코스피가 3,204 그리고 코스닥도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요. 800포인트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62,6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6%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9만 7,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0.4%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가가 31만 6,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KB금융 오늘 1.4%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호가는 지금 11만 6천 원 선으로 집계가 됐고 현대차가 0.4%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1만 8천 원. 기아가 소폭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10만 2,7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6만 2,200원 셀트리온 1% 상승 예상되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소폭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44만 6천 원, 에코프로-비엠 0.8% 하락 예상됩니다. 에코프로도 소폭 내림세가 예상되고요. HLB가 0.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5만 2천 원, 파마리서치가 1% 하락 예상되고요. 휴젤은 강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34만 6천 원, 그리고 레인보 로보틱스, 리가캠바이오 각각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펩트론이 1%가량 내림세가 예상되고 리노공업 호가는 5만 1,3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이제 계좌까지 4분 남았습니다. 오늘 양시장 일단은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제 보니까 코스피도 장중에 오후 들어서 좀 상승폭이 확대가 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글쎄요. 지금 기세가 좋잖아요. 지금 최근에. 두 가지 허들이 생겼죠. 네. 일단 숫자에 대한 어떤 부담, 또 숫자도 매듭 숫자에 대한 네. 어떤 예우는 필요한데 코스피 3,200과 코스닥 800 이걸 갖다가 그냥 뭐 여러 때처럼 단숨에 뚫는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온 속도나 폭도 상당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허들은 갑자기 골드만삭스, JP모건 이런 선수들이 펌프질을 시작했다는 거. 3천 얼마 갑니다. 뭐 5천도 갑니다. 이러기 했다는 게 조금은 찝찝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사. 그렇게 좋으면 너희들이 사. 왜 뺏기려고 막 알려주니?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사람 말에 지금 대표님이 웃으셨는데 조금씩 약간 이제 리밸런싱 차원에서 오히려 국내 증시 쪽에서 수익 난 건 좀 정리 중이신 거잖아요. 저희는 이제 6월 말부터 했으니까 네, 저희 이미 틀렸고요. 아유, 예, 3천 7월에 이렇게 달리는 장을 놓치셨어? 예,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3천 갔잖아요. 그날 저희 AI님이 리밸런싱 그래가지고 저희는 뭐 그런 거 나오면 지체 없이 했거든요. 그러고 예, 많은 분들이 왜 그러셨어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AI가 틀렸어요. AI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든 제가 틀린 거죠. 그만큼 이번 시장은 굉장히 강한 장이다. 그러게요. 예, 굉장히 강한 장이고 이제 두 번째가 아직 근데 머니 무브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왔거든요. 휴먼 인디케이터들이 아직 없어요. 지금 사도 그래요? 돼요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 지금 휴먼 사도 인디케이터. 돼요. 지금 사도 돼요 하는 휴먼 인디케이터들. 저는 30년 넘게 우리 저기 선생님하고 같이 지금 이 업계를 지키면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 네. 굉장히 많은 친구들,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봤잖아요. 만나보면서 느낌이 지금 들어가도 돼요라는 그 속상한 질문에는
나만 이 장을 놓쳤고 나는 바보 된 것 같아. 아. 라고 느끼시는 그 애끓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도 있어요, 저도. 예. 이건 저도 방송을 하면서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그 마음을 알죠. 예. 그 소장님이 그렇게 방송에서 니들이 사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이거 소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면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잭미넨커에게 확실한 인간 지표는 저예요. 네네네. 네. 확실한 인간 지표는 전데 예, 소장님 너무 강하게 확신 있게 시장 간다라고 하면 약간 불안하고. 이것도 그냥 뭐 어제 오늘 하루 이틀 사이 이런 것도 아니고 16년 동안 쌓인 경험이라 가지고 뭐 할 말은 없는데 홍 대표 말씀 들으니까 저도 몇 명 한 두어 명 떠오르네요. 아, 아직 이 사람들이 전화가 없네요 저한테. 예, 그래서 좀 더 간다. 좀 더 간다. 좀 더 간다. 예, 저는 뭐 일단 우리나라 올해 이익이 작년에 240조 났거든요. 영업이익이. 그 코스피 200. 저는 코스피 200만 보니까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 기업 이외의 기업들 이익 전망치가 잘 공개가 안 되거나 애널리스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컨센서스를 저희가 좀 알 수가 없어서 이제 그냥 작년이 240조 정도 나오고 올해가 270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참고로 2021년 3,300 뚫었을 때 우리나라 그 코스피 200 영업이익이 얼마가 났냐면 220조, 230조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거보다 지금 우리 영업이익이 더 많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러면 그 얘기는 저희가 좀 개장하고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7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일단 뭐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다만 이제 16일 국채 수익률 소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달러 인덱스도 조금 올랐습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가 조금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오늘 국내 증시 어제 코스피가 이제 3년 10개월 만에 종가 기준으로 3,200선을 넘어선 상황인데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출발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0.2% 하락합니다. 3,194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으로 800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좀 떨어집니다. 62,300원, SK하이닉스가 1.8% 약세로 29만 5천 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보합권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권으로 31만 5,500원, KB금융이 좀 떨어집니다. 11만 6,300원, 현대차가 0.9%가량 내림세입니다. 21만 5,5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떨어지고 있고 기아가 0.9% 하락합니다. 10만 2,000원, 두산에너빌리티가 3.8% 강세를 보여줍니다. 4%까지 넘어섭니다. 지금 보니까 닷새 만에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62,600원, 네이버가 소폭 내림세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는 보합권입니다. 44만 4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가 좀 떨어집니다. 각각 주가는 10만 4,700원, 4만 7,250원. HLB가 0.3% 내림세 5만 1,600원이고요. 파마리서치는 강보합으로 56만 7천 원. 휴젤이 0.58% 상승합니다. 34만 7,500원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상승 중이고 26만 8천 원. 리가캠바이오도 올라가고요. 펩트론이 0.5%, 펩트론 지금 보합권이고 리노공업이 상승합니다. 5만 1,400원의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는 섹터 종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원전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닷새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밖에 현대건설도 4% 강세 7만 4,200원, 한국전력도 3% 올라갑니다. 3만 8,200원이고 우진엔텍도 2%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전기술, 우리기술 다 3%에서 2% 안팎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G2파워, 한전산업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에너토크도 4% 강세로 7,9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 움직임 좋고 오늘 전력 전선 다 좋습니다. 전력 쪽에서는 이제 제일 일렉트릭이 5.28% 상승합니다. 11,200원 선이고요. LS 일렉트릭도 지금 상승 흐름 보여줍니다. 4% 강세입니다. 지금 화면에 예상가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로 좀 잡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이 4% 강세 27만 6천 원이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보셨고 한국전력 그리고 3.9% 강세. 일진전기, 효성중공업 모두 3%에서 2% 이상 올라갑니다. GNC에너지, 대한전선도 3%에서 2%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이제 원전주 쪽에 이제 현대건설이 속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주들도 움직임이 좀 양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또 보니까 지금 풍력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태웅이 6.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풍력 쪽에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좀 일부 종목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로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4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840억 원 순매수고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39억 원, 60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649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54억 원, 319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달러 인덱스가 좀 올라갔는데 오늘 달러 환율은 1원 30전 상승한 1,380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다소 좀 쉬어가는 흐름들 연출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확실히 국내 증시는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는 상황이네요. 순환매가 예. 그렇죠. 예, 원전주 좀 시선이 오늘 또 올라가고 그리고 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서 어떤 네. 일관성이라는 게 잘 안 보이네. 예. 아까 우리 홍 대표 어디서 말씀이 끊긴 거죠? 영업이익 비교했을 때 코스피 네. 지금 옛날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데 코스피 수준은 아직은 그때보다 낮다. 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다. 예. 예, 뭐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PBR이 딱 1.1배 정도 와 있는데요. 네. 이게 역사적인 평균입니다. 외환위기 이후 평균. 그러니까 그 평균 값이라는 것은 물컵 비유죠. 반이나 찼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네네. 반이나 남았다도 볼 수 있는데 그러네요. 그렇죠. 지금은 저는 반이나 남았다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영업이익단을 갖다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는 해외 쪽에 어떤 변수들인 거고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저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결국 저 돈을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잘 쓰느냐, 기업들이 잘 쓰느냐에 대한 거버넌스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충분히 괜찮다. 이건 벌써 6월 달 데이터니까요. 그리고 네네. 달러 기준입니다.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면 아직 우리나라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에 비해서 한참 낮은 레벨입니다. 딱 그림에 나오죠. 달러 기준으로. 예, 달러 기준으로. 어. 그래서 원화로 우리 다 보는데 네. 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달러로 환산해서 예, 주가를 그렇죠. 평가하는 게 맞지 예. 한국 원에 대해서는 관심 없단 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러면 사실 이제 내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잖아요. 저 예. 이럴 것 같으면 시장 지수 추종하는 거 잡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괜찮죠. 올해 시장에 이제 저는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달러 약세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달러 하거든요. 약세 수혜주. 예, 달러 약세 수혜주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게 뭐냐? 수출주들이잖아요. 그 그러네요. 수출주 중에서도 식료품주가 그렇게 잘 가는 이유가 글로벌 원자재 가격, 특히 옥수수 요새 작황이 엄청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미 지역의 옥수수, 밀 작황이 너무너무 좋아서 곡물가 다 내려갔는데 환율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엄청 잘 되고 그래서 저 가격이 말이 되나 싶은 정도의 가격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본 그런 주가들이 나온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라면 여기 대해서 저는 이제 하나 더 우리 시장의 참가자들한테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네. 지금 우리가 방산 이야기 안 한 지 좀 됐잖아요, 벌써. 네네. 그죠? 예. 예, 벌써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 계속 전비가 들어가고 전쟁하는 거 싫은데 트럼프 도저히 아무도 안 듣잖아요. 네. 특히 러시아는 전혀 들은 거 없고 자기 취임하자마자 100일 내에 우크라이나를 종전시키겠다라는 막 약속은 이미 허공으로 사라졌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다가 더 우리가 봐야 될 게 조선인데 최근 전체 그 시장에서 수주하는 양의 70% 이상이 중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도크가 다 찼다. 도크. 예, 도크가 다 차서 지금 신규 수주를 공격적으로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 수가 없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더 나가서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산 이런 배들이 전 세계 70% 물량 공급이 3년 뒤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키워줄 수 있는 데는 한국, 일본, 조선주밖에 없는 네. 이런 업황으로 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나가서 전력 관련주. 최근 제주도랑 캘리포니아 전력 요금이 실시간으로 제로라는 거 아세요? 예? 낮 시간에 제로 0입니다. 시간에. 쓰면 0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는 돈을 돌려주기까지 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너무 요새 더워.
초고열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네. 태양광 발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ESS의 용량을 넘어설 정도의 과대 생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너무 더워서. 예, 그러니까 해 일조량이 굉장히 예, 강하고 예.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리고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생산 ESS. 효율이 특히 최근에 예. 공급된 건 더 생산 효율이 높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맞춰져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바로 스페인 대정전 같은 그리드에 대한 어마어마한 부하를 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낮에랑 밤이랑 태양광 발전량은 10배 이상 차이 나는 건 그렇죠. 당연한 예. 일인 거고 더 나가서 풍력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부냐 안 부냐에 따라서 네. 0, 100이지 않습니까? 예. 이 어마어마한 그리드의 부하를 갖다가 상쇄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결국 ESS인데 네. 네. 예, ESS의 생산 용량이나 발전량이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난 건 있지만 이거보다 태양광의 발전 효율이 더 빠르게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지난 10년 전 대비해서 태양광의 미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데이터를 모르고요. 미국 기준 라자드 운영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보면 그때 180, 190 하던 게 지금 60 하거든요. 킬로와트당 단가가. 아, 예. 예. 그렇게 되니까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반대로 다른 쪽은 더 올랐죠, 오히려. 왜냐하면 그리드도 잘 안 되고 특히 설비 투자나 SOC 관련돼서 미국이 투자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있는데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가 ESS 쪽은 워낙 중국이 잘하니까 이제 치열한 경쟁 문제 때문에 뭐 우리가 앞으로 고생을 많이 해야 되지만 전력 쪽은 사실 한국이랑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걸 갖다가 캐파를 갖다가 감당해 줄 수 있는 곳이 세계에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독일의 지멘스도 있습니다만 거기 이제 고가 그리고 우리는 중저가로 신속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좋은 나라들, 기업들이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놓고 본다라면 이익 전망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아까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환율도 지금 계속 1,370원에서 아무튼 못 박혀 있으니까 이 여건들이 식료품주에만 통용되는 스토리는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은 상당히 미래 예측이 뭐 10년 이건 안 되지만 내년 정도까지는 탄탄해 보이는 업황을 보이는 업종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시장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해외에서 오고 있는 그 파도들에 대한 충격 자체는 피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네. 내부 거버넌스 문제 그리고 벌어들인 돈을 주주들한테 준다라는 신뢰만 생긴다라면 시장은 얼마든지 정고점 넘어가는 그런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조방력, 조선 방산원, 력, 예, 전력. 전력. 아니 지금 태양광을 말씀 주셨고 지금 화면에도 드론 폴리실리콘 관세 예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중국을 겨냥한 그렇죠. 얘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죠. 근데 네. 안타깝습니다만 전 세계 시장 점유율 통계를 저는 매번 보거든요. 네. 90%. 그러니까 중국이 1등부터 10등 사이에 9개가 있습니다. 중국. 예. 중국이? 예, 네, 왜냐면 그렇기 폴리실리콘 때문에 가격이 워낙 그쪽이 싸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덕담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뭐 이 회사가 나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미국이 더 잘해주길 바라는 거죠. 관세를 이 정도로는 안 되고 더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아무튼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돈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의 효율의 향상, 단가의 향상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가파른 속도로 내려간다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쿠션을 쳐서라도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이 그걸 못 막으니까 또 거기다가 10% 추가 관세 그러면서 베트남한테 막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쪽도 굉장히 좋지만 네. 이건 글로벌하게 봐야 될 문제 같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의 미래가 창창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광을 개발할 때 금을 캔 사람만 쳐다보지 말고 청바지랑 사불 판 사람을 보자. 그렇죠.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요. 요거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홍 대표께서 또 국민연금의 그 행보에 또 밝으시니까 최근에 이제 환율이 내려오다가 우리 1,350원 근방에서는 막히니까 뭐 달러도 최근 내려오다가 조금 달러 인덱스를 보더라도 달러도 다시 반등 국면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각에서 이제 우리 외환 애널리스트들이 국민은행 역할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즉 지난번에 1,500원 갈까 하면서 막 깜짝 놀랐을 때 한은한테 스왑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뭐 대충 만기가 도래했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거죠. 예, 그 만기가 길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이니까
아니 왜냐하면 장기 수합은 어. 양쪽 다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2006년에 그때 해줬던 수합은 10년짜리 수합을 한번 했었는데 그건 예. 2016년에 끝났고 아하. 그래서 수합을 해주더라도 만기가 짧게밖에 해줄 수 없어요. 시장이 버틸 수가 없어요. 네. 3년짜리 수합 시장은 조선소들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던 시절이나 좀 돌아가던 시장이지 사실 그 이상의 수합은 어렵다고 보시면 만기는 충분히 도래했고 여기다 두 번째가 국민연금 한국 주식 리밸런싱이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 들고 이제 리밸런싱 하던 자금들을 어디 가겠어요? 해외로 나가겠죠. 다시. 아하. 왜냐? 한국 주식의 저평가가 끝났는데 한국 주식을 추가 매수하려고 잔뜩 준비해놨던 실탄들을 다 못 쓰고 끝난 거잖아요. 이건 굉장히 잘 된 일이죠. 10조 사서 덜 이렇게 휴가를 잡았는데도 냈으니까. 워낙 예, 저는 저 1등 운정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주가에 대해서 표창이 있다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 사이 딱 10조 샀잖아요. 예. 예, 이 사이에서 시장에 락바텀을 만들어주고 예. 죽어도 2,300원 두 번에 걸쳐서 안 깨지게 그러니까 장중 깨진 거 말고 안 깨지고 잘 만들어 놓으니까 하단이 단단해지는 기분이 나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또 자사주 매입까지 추가되고 난 다음에 매일 그러니까 이쪽 천억 이쪽 천억이 매일처럼 찍혔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시장의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올랐거든요. 오르고 나니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준비해놓은 실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올랐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돈 들고 어디 가겠습니까? 저희처럼 하겠죠. 제가 아까 뭐 산다 그랬습니까? 글로벌 국채 사러 간다 그랬죠. 네네네. 이게 지금 금리 매력이 4.5% 정도 전후에 와 있다란 말입니다. 미국 국채를 사면. 저 정도 국채 금리라면 어차피 국민연금은 환했지 않으니까 이제 들어가는 돈은 환했지 안 하고 들어가는 돈이니까 풀린 돈이니까 그 돈을 들고 가서 나 이거 만기 10년 동안 들고 있을래 캐리할래 그러면 그중에 한번 환율 급등하지 않겠어? 그때 그거 팔아서 다시 국내 증시나 국내 자산 리밸런싱 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이 편한 곳이잖아요. 국민연금은.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환율 측면에서 살짝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외부 변수, 진짜 달러의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의 대폭락이나 달러의 어떤 폭등 이런 현상만 아니라면은 한은하고 국민연금하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좀 올라왔을 때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바이앤셀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이거 한 1,350, 1,450, 한 100원 범위 안에 가두리 양식장 만들 수도 있겠네요. 저 바이앤셀 하기 좋았죠. 많은 동의합니다.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예. 1,480원 갔었을 예. 때 외환 보이고 그냥 그렇게 무작정 투입해봐야 외환 보이고 줄었어라는 뉴스가 더 시장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굉장히 큰 뉴스가 되잖아요. 외환 네, 보이고 이번 달 네. 얼마나 줄었어요? 그러면 환율 튀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 어차피 환했지 안 하고 쫙 풀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외환 시장이 너무 급등하고 스파이크가 이러는 시기에 그냥 우리는 1달러 달러 사야 돼요라고 들어가는 게 남보랄라라고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에 급한 변동성들이 있을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6개월이든 1년짜리 수합하는 거는 서로 좋은 선택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질문을 여쭤볼게요. 벌써 마지막이에요. 네, 시간이. 아니 제가 준비해온 건 안 먹고 말이야. 이게 소장님 궁금한 거면 여쭤보세요. 준비하신 거 제가 여쭤볼까요? 뭐 부동산 쪽 관심 있으시잖아요. 해외 아니, 투자. 다 그냥 하세요. 그 금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사실. 그 결과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게 좋은지 이거를 좀 알려주세요. 저희 이번에 미국 채권도 조금 사고요. 금도 미국 샀어요. 채권. 예, 금도. 예, 금을 왜 샀냐면요. 차트가 혹시 가능하지만 예, 금. 짧게만 보여드리면 이 금은 요 그림만 보면 왜 금 샀는지가 딱 나오는데요. 빨간 선이 금이고요. 파란 선이 미국 그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100이 그 약세장이 지난 20년간 4번 갔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자산이죠. 4번밖에 안 갔다. 25년이죠. 25년도 4번 갔는데 2000년, 2008년, 2022년 올해 이렇게 4번이 약세장을 갔어요. 리세션. 그 4번 갈 때마다 평균적으로 금값이 한 50%씩으로. 와. 그러면은 이 얘기는 거꾸로 도로 얘기하면 이야기하면 예, 미국 주식에 대해서 제가 아까 좀 걱정했잖아요. 약간, 예, 조금. 왜냐하면 관세가 어떻게 될지, 뭐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지 지금 다 불안하잖아요. 좀 불안하고 특히 파월 의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르는 시장에 대해서 해지를 좀 걸고 싶잖아요. 네. 이게 장기 추세는 둘 다 들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예. 같이 우상향하니까. 예, 예. 근데 해지 지금은 차원에서. 네, 해지 차원에서 미증시가 또 스파이크를 내고 있으니까 예. 해지 차원에서 조금 금을 이번에 샀습니다. 그리고 미국 채권하고. 그렇죠. 미국 채권은 이제 제일 지금
너무 목표 비중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뻐서가 아니고 네네. 야, 이건 사기 싫은데 네. 너무 심하게 언더웨이 때면 또 사야죠. 어떡하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입니다. 그건 이뻐서가 아니고요. 그 이뻐서 담은 것도 있으세요? 네, 금이 좀 금. 이쁘잖아요. 차트가. 아, 이거 저 미국장 너무 좋으니까 네. 또 조금 담아놓으면 또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네. 안 팔고 끌고 갈 수 있잖아요. 최소한 아, 그러네요.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